저는 대구의 한 오래된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스며 있었죠. 원래는 2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지만 제 룸메이트가 다른 건물로 옮기게 되어 그날부터 혼자 지냈습니다. 그날 새벽, 시계는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건 끼하 하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난방 배관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지만 곧 고요해졌습니다. 다시 몸을 돌려 눕던 순간 창문 유리에 비친 제 뒷모습 뒤로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 고개를 돌렸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악몽이라 생각하려던 그때 끽 하고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복도 어딘가에서 들려온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여자의 속삭임. 이제 내가 보여.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방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전 이 방에는 한 여학생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SP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바로 이 방으로 이사 오기 이틀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르는 번호라도 전화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혹시나 친척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오던 중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번호도 이름도 없이 단지 수신 중이라는 글자만.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러자 들려온 것은 낮고 거친 숨소리, 그리고 톡톡이 하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여자의 목소리가 제 이름과 집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물었지만 돌아온 건 아무 대답 없는 물방울 소리뿐. 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그 순간 집 현관 앞에서 똑같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늦은 밤 저는 부산에서 한 작은 시골 마을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도착까지 15분이 남았다고 표시되어 있었죠. 도로 양옆에는 가로등 하나 없이 오직 길과 숲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나도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도착까지 15분여이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앞에 보이는 도로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유소까지 5km. 그 표지판을 지나친 건 이번이 3번째였습니다. 4번째로 표지판이 보였을 때 그 밑에 분필로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네온 여기서 못 나가. 순간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하얀 옷을 입은 여자의 형체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핸들을 꺾었고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차는 도로 한쪽에 멈춰 있었고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까지 0km. 나는 거울에 영혼이 갇힌다는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다. 그래, 오래된 전설은 들었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농담처럼 이야기하곤 했지만 늘 그것을 단순한 10대들을 위한 유치한 괴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반영이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게 된 순간을 겪기 전까지는 그것은 겨울 1월 초였다. 서울은 강한 한파에 휩싸여 있었고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 가기로 했다. 거기서 땀을 빼고 따뜻한 바닥에 누워 쉬고 달걀과 식혜를 먹을 수 있었다. 모든 게 익숙하고 편안해 보였다. 숯불 냄새, 잔잔한 대화 소리, 공용 공간에 울려 퍼지는 TV의 웅성거림. 긴 하루가 끝나고 나는 피곤했지만 편안했다. 우리는 뜨거운 사우나에서 거의 30분 동안 앉아 있었다. 뜨거운 공기는 피부를 태우듯 달궜고 땀은 얼굴을 타고 흘렀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나갔다. 결국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몸을 완전히 드고 싶어서 1분 정도 더 있기로 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찜질방 복도는 한결 조용해져 있었고 사람들도 줄어들어 있었다. 나는 세면대와 거울이 있는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활기찬 소음이 사라진 뒤의 고요함은 어색했다.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만이 누군가 옆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길게 이어진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벽 전체를 따라 이어진 거울 위에는 희미한 전등이 달려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은 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바라봤다.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내 반영이 웃고 있었다. 나는 돌처럼 굳은 얼굴, 피곤하고 조금 졸린 상태였다. 그런데 거울 속에서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고 눈은 평소보다 크게 떠져 있었다. 밝은 미소도 조롱하는 웃음도 아니었다. 기묘하고 억눌린 듯한 미소였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반영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조명이 만든 착각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뒷걸음질을 쳐 확인하려 했다. 그때 반영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흘렀다. 돌아서야 한다. 나가야 한다. 누군가를 불러야 한다. 머릿속은 그렇게 소리쳤지만 내 몸은 마치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야! 하고 나도 모르게 속삭였다. 반영은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듯한 제스처를 했다. 거울 위에 전등이 깜빡였다. 방은 순간 어둠에 잠겼다. 그때 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맨발로 젖은 바닥을 달리는 것처럼 빠른 발걸음 소리였다. 나는 재빨리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김복도는 비어 있었다. 불빛이 다시 켜졌을 때 거울 속 반영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웃음도 이상함도 없었다. 나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 고요한 공간에까지 울리는 듯했다. 그냥 과열된 거야. 피곤해서 그래.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얼굴을 수건으로 닦고 물건을 챙겨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 밤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카페에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5년 전에 오래된 기사를 발견했다. 그 기사에는 내가 다녀온 바로 그 찜질방에서 한 남자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장소는 거울이 있는 방이었다. 그는 마치 기진맥진한 듯 바닥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보고서에는 단순히 심장마비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거울이 저주받았다고 말했다. 나는 기사를 읽을수록 몸이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때 웃음이 떠올랐고 입술에 손가락을 댔던 그 제스처가 떠올랐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나는 다시 그 방에 서 있었다. 불빛이 깜빡이고 반영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아주 가까웠다. 내가 고개를 돌리려 했을 때에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옆에서도 보였다. 거울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처럼.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날 이후로 나는 큰 거울을 피한다. 앞에 오래 서 있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가끔 어쩔 수 없이 마주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내 반영이 나보다 조금 늦게 눈을 깜빡이는 것 같다. 그리고 때때로 다시 웃는다.